김현정의 뉴스쇼. 애청자 여러분, 월요일 아침 활기차게 열고 계십니까? 활기차게 열기에는 참 추운 날씨네요. 입춘이 지났는데도 한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 영하 11도, 체감온도 영하 18도, 서해안과 제주도 지방에는 큰 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세등등한 겨울추위, 당분간 쉽게 물러나진 않을 모양이네요. 이 사건을 계기로 미래의 가해자들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어제 검찰 성추행 진상조사단에 출두한 서지현 검사가 11시간의 조사를 마치고 검찰청 나서면서 한 말입니다. 이 진상조사단, 검찰 스스로 환부를 도려낼 수 있을 것인가? 사실은 이런 우려 속에 출범을 했지요. 아무쪼록 이런 우려를 말끔하게 불식시키기를 바라면서 월요일 아침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첫 번째 포인트, 김영남 소식부터 전해야겠네요. 네, 북한 서열 2위 김영남이 방남을 합니다. 예, 사실은 이제 헌법상으로는 수반이에요, 수반. 그렇죠. 그렇죠? 북한이 어젯밤에 우리 측에 통지문을 보냈거든요. 예.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포함한 고위급 대표단 파견 계획을 밝혔습니다. 예. 김영남 위원장의 남한 방문이 이번 처음이고요. 그를 포함한 대표단은 9일에서 11일 사이 남측을 찾을 예정입니다. 예. 김영남 위원장 외에 그 밖에 대표단 몇 면이 아직 확인되진 않았는데 실질적 2인자로 알려진 최령해나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이 포함될지도 관심이고요. 그렇죠. 어쨌든 김영남의 파견 자체만으로도 북한이 상당한 무게감을 갖고 이번 평창올림픽에 임하고 있다. 이런 걸 짐작할 수가 있게 되겠죠. 90세예요. 올해 90세. 네. 외교관 출신이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정권을 이어가면서 지금 북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 거죠. 네. 고립된 외교관계 뚫어보자 이런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고요. 평창올림픽에 21개국 26명의 정상급 인사들이 찾을 예정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만남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요?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나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또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도 가능성이 있죠. 평창의 외교전은 한층 더 달아오르는 모습입니다. 예, 국회 외통위원 출신이고 지금 국방위원 하고 계시죠. 우상호 의원 잠시 후에 연결을 해서 이 얘기는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포인트 가죠. 네, 148대 148입니다. 148대 148, 이건 뭐 올림픽 얘기입니까? 시작도 안 했는데? 네, 국회에서 예상되는 진보 보수 간 세력 구도입니다. 의석수 얘기예요? 네, 국민의당 분당과 신당 창당이 기정사실됐죠. 예. 이 경우에 국회 의석수가 어떻게 될지를 분석을 해보니까 정확히 148대 148로 범여권과 범야권이 나뉘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확하게요? 네, 범여권으로는요. 예.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서 국민의당에서 나온 민주평화당 그리고 정의당, 민중당 등이 있고요. 여기에 국민의당, 바른정당, 통합당인 미래당에 속한 비례의원 3인도 중요 표결에서는 민주평화당과 함께 할 듯해서 진보 성향은 148입니다. 그렇게 되는군요. 그리고 그 반대쪽에 놓인 자유한국당, 미래당, 또 대한애국당 등의 의원을 모두 합하면은 예. 보수 성향 범야권이 또 148이 되는 것이죠. 그게 언제든지 균형은 깨질 수 있는 거네요. 한쪽에서 한 사람을 데려가 버리면.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뭐 이론상으로는 묘하게 반반. 이렇게 되면은 캐스팅 보트를 주게 되는 게 이제 민주평화당, 또 미래당 이렇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두 당의 존재감이 좀 부각되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네요. 그래요. 마지막 포인트 짧게 보죠.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항소심. 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죠. 예, 예.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요. 예. 항소심 재판의 관건은 삼성이 최 씨에게 제공한 승마 지원을 뇌물로 볼 수 있느냐 이건데요. 삼성의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 속에 그럼 묵시적 청탁이 있었느냐를 두고 특검 또 이재용 부회장 측이 다투는데 일단은 1심에서 뇌물이라고 그렇게 판단됐습니다. 1심은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본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번에도 과연 그렇게 볼 것인가 아닌가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네. 예, 여기까지 오늘의 포인트. 수고하셨습니다. 네.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열기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달아오르는 가운데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각국 외교사절 그리고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서울과 평창에 모입니다. 아주 좋은 모멘텀인데 잘 되기 바랍니다. 다 잘 돼야죠. 예, 장홍 IOC 위원의 목소리 지금 들으셨습니다. 다 잘 돼야죠 하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지요. 그리고 밤사이에 속보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과연 누가 북한의 대표단으로 올 것인가 였는데 고위급 대표 단장으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임명됐다라는 통지문이 날아든 겁니다. 헌법상, 북한 헌법상으로는 수반입니다. 예, 김영남이 오기로 했다. 자, 이렇게 정상들이 뭐 속속 들어오고 또 오기도 한다 이런 소식 전해지면서 지금 전 세계의 시선이 평창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각국 정상들이 참여해서 이뤄지는 회동, 이게 아주 중요한 관전 포인트인데요. 특히 가장 큰 관심은 미국과 북한의 대화도 성사가 될 것인가, 이 부분입니다. 근데 펜스 부통령, 미국의 펜스 부통령은 오기 전부터 대북 메시지를 강하게 쏟아내고 있죠. 미국의 인내가 끝났다는 걸 알리려고 나는 평창에 간다. 북한과 동선이 겹치지 않게 짜달라,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또 대북 호피 전략이 지금 미국 내에서 거론되고 있다는 얘기도 들려오는 터라서 평창 분위기가 어떨지, 진짜 만날 수 있는 건지, 미북이 또 평창 후의 분위기는 어떨지, 이런 게 다 아리송합니다. 국회 외통위원 지냈고요. 지금은 국방위원입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 연결을 해보죠. 우상호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밤사이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고위급 대표 단장 김영남 위원장. 네. 어떻게 보세요? 이 임명. 이제 가령 외무성 부상 정도를 내보내면 상당히 평창올림픽의 그 위상이 척화되는 거고요. 그런데 김영남 그 위원장은 이제 사실상 국가서열 이후에 그 나라를 대표하는 수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외교 그 나라를 대표하는 자리에는 이분이 항상 가셨기 때문에 예우는 다 갖춘 것으로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외교전이 시작될 때 과연 이분이 어디까지 접촉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이제 관건인데요. 보통 외교라고 하는 것이 사전에 이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만나자 이런 것들을 사전에 그 외교 통로를 통해서 합의해 놓지 않으면 즉석 회담이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분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관련 당사국 간에 의미 있는 어떤 그런 회담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불가능하다고 보세요? 회동은? 그것은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정상 간의 회담은 미리 다 예약을 하고 시작합니다. 그렇죠. 때문에 이거는 회담이라기보다는 접촉이 이루어지느냐, 여기에 아마 관심을 기울이시는 것이, 그러니까 비공식 접촉이 이루어지느냐, 이게 이제 사실은 관건이죠. 자, 그러면 일단 하나하나 좀 짚겠습니다.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온다, 요거는 확정. 김영남과 같이 올 다른 고위급 인사가 더 있겠느냐. 그러니까 김영남이라는 인물은 어떤 형식상으로의 수반이라면 실질적인 지금 2인자는 최룡해잖아요. 여동생 김여정이나 이런 사람이 올 가능성. 김영남 위원장이 온다는 것은 그 밑에 다른 사람들을 붙이지 않는 거죠. 이제 실무적으로 외무성 관련자들을 보낼 수는 있겠지만요. 그럼 최룡의 김여정 카드는 이제 사라진 거라고 보세요? 김여정은 원래 올 수가 없는 사람이고요. 올 수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김여정, 왜냐면 이제 이런 국가 수반들이 모이는 자리에 아무리 우리가 볼 때는 김정일과 특수관계를 하더라도 그건 남북 문제고요. 이건 외교 무대인데 가령 트럼프의 가령 동생이 왔다. 그러면 주목받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회담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 이방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회담장에 들어갑니까? 그런 점에서 국제 외교 무대와 눈에 띄는 인물은 좀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예를 들면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김여정은 원래 검토 대상은 아니었다고 보고요. 최룡의 정도가 온다 그러면 상당히 의미 있는 실세가 오는 것이라서 여러 가지 접촉이 가능했겠습니다만 저는 김영남 정도도 충분히 상당히 비중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특별히 김영남 오는데 또 거기에 다른 사람을 붙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아직까지도 사실은 언론들에서는 최룡의 김여정 카드가 아직 살아있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우상호 의원 보시기에는 아니다. 북한 내부 사정을 잘 모르시는 몰라서 하는 얘기군요. 알겠습니다. 재미있는 요소니까요. 그렇죠. 그럼 김영남 위원장과 미국에서 오는 펜스 부통령의 공식 회동은 불가능하다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럼 비공식 불가능합니다. 접촉, 대화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것은 알 수 없죠. 가령 이제 리셉션 장소에서 우연히 마주친다든가 이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아마 지금
미국은 이번 평창 올림픽에서 예. 북한의 의중을 떠보겠다고 하는 의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의미 있는 접촉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려울 것이다. 사실 요즘에 미국의 발언들을 보면은 좀 심상치가 않았어요. 북한에 대한 인내 시대는 끝났다는 걸 알리려고 지금 내가 가는 거다. 네. 평창 가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한의 억압 실상을 지적하겠다. 북한하고 동선이 겹치지 않게 짜달라 이런 주문을 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이거 왜 그러는 겁니까? 세 번째 말은 조금 어색한 얘기고요. 아하. 한 가지 바로 잡을 것은 예. 지금 이제 그 전략적 인내 정책이 끝났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예. 인내가 끝났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전략적 인내 정책은 오바마 정책인데요. 예. 전략적 인내 정책은 사실상 무관심 무개입 정책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나는 반응하지 않겠다. 이게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 정책인데요. 그렇죠. 이것에 대비되는 정책이 인게이지먼트, 그러니까 관여 정책입니다. 개입과 관여인데 예. 개입과 관여는 소위 외교적 대화도 개입과 관여고요. 또 제재와 압박도 개입 정책이고요. 예. 또 군사 정책도 개입 정책입니다. 따라서 펜스 부통령과 트럼프 행정부가 그동안 쭉 얘기했던 건 예. 우리가 어떻게 관여할지는 모든 옵션을 올려놓고 검토하되 북한이 어떻게 나오는 게 달려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쭉 그랬죠. 북한이 핵 폐기에 대해서 성의 있는 태도를 취한다면 우린 대화를 할 수 있고 예. 지금처럼 도발을 계속한다면 우리는 군사 옵션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이제 전략적 인내 정책을 폐기하고 예. 인게이지먼트 정책으로 나간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면서 인내가 끝났으니까 바로 우리가 너희들 때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건 조금 방향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그냥 그 쭉 일관되게 얘기했던 그것의 연장선상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연장선상인데 예. 펜스가 이번에 오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북한을 접촉하냐 북미 대화하냐는 질문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많죠. 그래서 그렇죠. 그런 뭔가 북미 간의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진전이 있을 것처럼 해석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오시는 것이죠. 갑자기 입장을 확 바꿔가지고 더 강경해지고 뭐 인내시대 끝났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국이 이제 그런 태도로 좀 오는 거라고 하면 북한은 어떤가? 북한에서 열병식 그대로 한다고 그러잖아요. 개막식 전날. 네. 예, 네. 올림픽 개막식 전날. 이거 어떻게 보세요? 글쎄, 북한의 해명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보는 게요. 과거에 2월 8일 날 국군의 날 행사를 걔네들이 꽤 오랫동안 해오다가 광군절, 예. 김정일 때 이걸 4월 25일로 바꿨어요. 예. 그러다 다시 김정은이가 다시 2월 8일로 바꾸겠다는 건데 예. 국군의 날 바꾸는 거 문제는 이제 남한을 상대로 한 도발과 핵실험 과는 좀 차원이 달라서 이거를 가지고 평창 올림픽 때문에 니네 국군의 날 행사를 좀 바꿔라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애매한 건 있습니다. 내부 잔치로 그냥 봐야 된다. 신경 끄자 뭐 이런 말씀이세요? 신경 끄자는 말씀은 아니고요. 예. 어쨌든 그 국군의 날 우리나라 국군의 행사 측에 신무기들이 쫙 진열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시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좀 거스르는 건 사실입니다. 거스르죠. 사실 남쪽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나 그 나라의 국군의 날 날짜를 정한 문제를 가지고 평창올림픽을 망치려고 국군의 날을 바꿨냐 이렇게 항의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냐. 조금 그래서 어렵다. 조금 남한을 상대로 군사작전을 한다거나 예. 좀 미사일 도발을 한다거나 군사 이동을 한다거나 이러면 이제 우리가 좀 대화를 해볼 수 있는데 예. 이게 그 나라의 일종의 말하자면 국경 행사라서 조금 사실 기분은 좀 안 좋습니다만 그렇다고 그걸 바꿔달라고 요청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죠. 우리는 한미 합동 훈련 연기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훈련과 국군의 날 행사는 다르죠. 예를 다르게 들어 봐야 된다. 북한 사람들이 우리한테 예. 자기네 주요 국가 행사 했으니까 니네 10월 1일 국가의 날을 바꿔라 이렇게 말하면 가만히 안 있죠. 우리. 내부 간섭으로 보일 수 있다 이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얘네들이 무슨 남한을 상대로 한 군사 훈련을 한다 그러면 저는 당연히 항의한다고 봅니다. 예. 중단하라고. 예. 그런데 국군의 날 행사라서 이게 조금 애매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바꿔주면 더 좋았겠지만. 그렇죠. 안 바꿔준다고 한들 뭐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내부 퍼레이드 아니냐. 이게 이제 입장으로 보면. 같으면 평창 올림픽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조금 올해까지 놔두고 내년쯤 그러게요. 더 좋았을 텐데. 아무튼 거기에 대한 입장 그렇단 말씀. 네. 자, 김영남의 속보 전하면서 오늘 그 분위기들 우상호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 얘기를 나눴습니다. 의원님. 네. 오늘 주제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주말 사이에 정치권에서 굉장히 뜨거웠던 이슈죠. MBN 얘기 하나만 여쭙고 갈게요. 네네. 예, 지금 청취자들 문자도 꽤 많이 질문들이 들어오는데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자신의 성희롱 의혹을 보도한 종편 채널 MBN에 대해서 당사 출입 금지
취재 거부, 시청 거부 아주 강경한 조치들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글쎄 이분이 갈수록 이렇게 뭔가 좀 이해할 수 없는 행위를 하시는데요. 저도 대변인을 8번씩 했습니다만 현장 기자들하고 기사를 놓고 여러 가지 사실이 아닌 기사를 썼을 경우에 항의도 하고 바로잡는 노력도 하고요. 예. 또 어떤 취지로 그런 기사를 썼는가를 또 확인도 합니다. 예.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게 결국 유효의 그 당의 전 최고위원이 이 주장을 계속 하니까 그 당의 고위급 간 인사가 얘기를 하면 그 의혹 제기를 안 써줄 수는 없는 건데 다만 제목에 수년간이라고 하는 제목이 들어가는 바람에 이제 이것이 약간 과장된 보도처럼 된 것이죠. 유여해 홍준표에게 수년간 성희롱 당해왔다. 이게 제목이었는데 지금 이게 문제라는 거거든요. 수년간 아니라는 거거든요. 거기서 가장 큰 문제는 수년간이죠. 수년간, 예. 왜냐하면 유여해 최고가 수년간이라는 표현을 자기 쓴 적이 없다 그러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바로 잡았죠. 정정보도하고 기사를 내렸죠. 그러면 과거에는 다시는 이런 기사 보도가 없기를 바란다는 식의 대변인 멘트로 끝내거든요. 근데 직접 나와서 갑자기 나가 취재가 이렇게 대표가 직접 소리 지르는 걸 보고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이야? 저는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놀라셨어요. 제가 대변인 생활 8번 했지만 그런 상황은 처음 봐가지고 아니 이런 식으로 하면은 문제 제기한 유여해라는 분이 계신 건데 그러면 앞으로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사를 쓰면 다 이제 출입금지 시키겠다는 소린가. 그래서 저는 가짜뉴스라고 규정하는 것도 조금 어색하고요. 굉장히 무리한 지금 대응을 하고 계시다고 봅니다. 네. 왜 그렇게 한다고 보세요? 이 의도가 있다고 보세요? 아니 언론의 비판적 보도가 거슬리는 거죠. 거슬리면 근데 다 가로막냐? 이게 무슨 독재 스타일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독재까지 아니 이게 지금 되게 언론에 대한 태도에서 자기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했다고 그래서 취재 금지시키고 나가 이렇게 하는 거는 독재다. 사실 저는 사례를 보기 힘든 정도로 심각한 행위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실수라 얘기하고 정정보도까지 했는데도 이렇게 강하게 나가는 건 이건 본 적이 없다. 독재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명백히 앞으로 더 이상 알겠습니다. 다른 언론들이 비판 보도를 막겠다는 취지죠. 예,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우상호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전 원내대표였습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생방송 중에는 말이죠. 말하다가 이제 헛말이 나가기도 해요. 그럼 바로 정정을 하거든요. 네. 지금 우상호 의원도 말하다가 굉장히 헛말이 하나 나갔습니다. 북한 어쩌고요. 근데 바로 정정을 하셨어요. 저도 실수한 적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무의식 중에 얘기를. 청취자분들도 깜짝 놀라가지고 문자 보내주시고 인간적이다 여러 가지 얘기들 나오는데 어쨌든 정정을 하면 그래서 바로 잡으면 되는 것인데 이제 홍준표 대표는 취재 거부 들어오지 마 아예 이렇게 돼버리고 나니까 이게 상황이 굉장히 좀 그러네요. 아니, 비례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요? 언론사에서 이거 실수했습니다. 공식 사과까지 했잖아요. 했습니다. 그럼 그걸로 끝나는 건데 들어오지 말라고 아예 부수까지 다 빼버리는 거는 너무 지나치게 과하다. 취재 부수. 예전에 노무현 정부 때 기자실 폐쇄한다고 얼마나 반발을 많이 했습니까? 당시 여당이었었죠. 지금 홍준표 대표가 속해 있던 당인데 그걸 지금 똑같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주목해 보기로 하고 행간 가죠. 행간. 평창 동계올림픽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 2시만큼은 서울 고법 형사 13부를 바라봐야 합니다. 저는 뭔지 알죠.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열립니다. 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어떤 판결을 받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지금 뒤바뀔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선고,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방청 열기가 대단하다면서요. 이 굉장히 요즘에 춥잖아요. 춥죠. 근데 나흘 전에 방청권 추첨이 있었는데 4시간 넘게 법원 앞에서 사람들이 오들오들 떨면서 줄을 섰다 그래요. 선착순이었어요? 좌석이 32석밖에 안 나오는데 선착순이 아니라 추첨으로 바꿨어요. 추첨인데 왜 4시간이나 줄을 서 있어요? 그러니까 추첨하면서 가서 일단은 순서 추첨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210명이 신청을 해서 6.56대 1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항소심 선고는 이전 부회장 1심 선고 이후에 5개월 만에 나오는 건데요. 이 작년 8월 1심 재판부는 뇌물공여, 횡령, 재산 국외도피, 범죄 수익, 은닉, 국회 위증 이렇게 5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서 징역 5년을 선고했는데요. 지금 이 부회장 측하고 박영수 측건 모두 이제
항소를 한 겁니다. 그렇죠. 재판에 불복해서. 예. 그래서 오늘 어떤 판결이 나오느냐 이걸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선고 이 뉴스 행간 2면 들어갑니다. 첫 번째 행간은 안봉근, 이재용. 누구의 기억력이 더 좋을까입니다. 누구의 기억력이 더 좋을까? 그러니까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은 이른바 영차 독대 여부입니다. 영차 독대. 1차보다도 먼저 있었던 독대가 그렇죠. 아니냐? 예, 그동안에 이 확인된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이재용 부회장의 독대는 3차례였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첫 독대가 2014년 9월 15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안봉근 전 비서관이 법정에 나와서 폭탄 선언을 했죠. 그 1차 독대 사흘 전에 또 다른 독대가 있었다. 영차 독대가 있었다. 예.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요. 이전 부회장 측에서는 실제로 경영권 승계가 이루어진 게 2015년 7월 25일. 그러니까 예. 2차 독대 이전에 우리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 1차 독대라고 하는 그때는 그냥 스치듯이 만나가지고 뭐 경영권 승계 문제라든가 뭐 정유라 승마 지원 이런 얘기를 할 기회가 없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특검이 주장하는 논리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였거든요. 예. 근데 안봉근 전 비서관이 법정에 떡 나와가지고 사흘 전에 만났었거든요. 그러면서 안과 구도까지 막 다 그려버렸어요. 은밀한 뒷거래가 그 전에 있었다. 네.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 모든 논리, 삼성 측의 논리가 와르르 다 무너지게 되는 건데요. 예. 근데 이전 부회장이 거기에 반발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제가 그걸 기억 못하면 침해입니다. 그러니까 안봉근 전 비서관의 기억력이 더 좋을까? 이재용 부회장이 나중에 결과에 따라서는 침해가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기억력 싸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억력 싸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영차 독대 여부가 오늘 핵심이에요. 두 번째 행간. 두 번째 행간은 삼성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입니다. 다 했어요, 정말? 네. 뭐 재판은 물론 재판정에서 하는 거고 판사들이 내리는 거지만 사회적인 분위기도 무시할 수 없잖아요. 여론이요. 그 우회 지원을 삼성이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여론전 어떤 거였습니까? 뭐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에는 그동안에 이제 횡령했다고 하는 횡령죄가 적용이 됐는데요. 그 횡령액이 80억 원이 넘습니다. 그거 지금 항소심 재판 직전에 다 변제를 해버렸어요. 아하. 그러니까 선처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겠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사상 처음으로 액면 분할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크죠. 뭐 이 부회장이 옥중 결제를 했다 어쨌다 이런 얘기가 지금 외부로 흘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황제주를 국민주로 만들었을까? 액면 분할하면 지분 매입에 더 많은 돈이 이재용 부회장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는 경제적으로 이득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네, 맞아요. 한 주가 50주가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제가 굳이 대통령에게 청탁할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거였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에 우호적인 보수 언론, 경제신문이 지원 사격까지 막 해주잖아요. 삼성 망하면 대한민국 망하는 것처럼 이런 것들 보면 할 수 있는 만큼은 다 한 것 같습니다. 삼성 브랜드 가치가 4위, 세계 4위다라는 오늘 기사도 있더라고요. 네.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그런 연장선상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던데. 맞습니다. 마지막 행간이요.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최순실 박근혜 재판의 예고편이다입니다.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두 사람의 재판 1심 선고가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근데 이재용 재판에서 항소심이 지금 진행 중이에요. 여기에서 이거 뇌물이거든 이렇게 판단해버리면 두 사람의 재판은 사실 하나만한 재판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박 전 대통령이요. 재판에도 안 나오는데 이 부회장 재판부에 선처해 주십시오 이렇게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왜 했겠습니까? 그게 곧 자신의 일이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은 아닐까요? 예, 여러분 오늘 영차 독대 여부에 주목하십시오. 과연 누가 침해인가?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지난 2008년부터 10년간 공정방송 투쟁을 해왔던 YTN 노조. 이제 정상화가 좀 되는가 싶더니요. 지난 2월 1일부터 다시 총파업에 돌입을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퇴진하라 외치는 노조. 퇴진 못하겠다 버티고 있는 사장. 오늘 뉴스쇼에서는요. 양쪽의 입장을 다 들어보겠습니다. 사장과 노조위원장.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나도 성폭력의 피해자였다. 당당히 고백하는 이 미투 운동 우리 사회 전반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 미투 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여론조사가 이루어진 적은 한 번도 없더군요. 저희가 리얼미터 이택스 대표에게 주말에 좀 조사를 해주십사 부탁을 했습니다. 그 결과 가지고 오고 계세요. 잠시 후에 열어보죠. 우리나라 영화 중에 최초로 군 방산 비리를 다룬 영화 1급 기밀이 지금 상영 중에 있는데요. 이 영화의 실제 주인공은 내부 고발자 김영수 전 소령입니다. 근데 저희가 인터뷰를 준비하고 있는 중에
대북 확성기 이 설치 사업에도 비리가 있었다라는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이 됐습니다. 이 대북 확성기 사업은요. 김영수 전소룡이 벌써 2년 전부터 얘기해왔던 계속 문제가 있다고 주장을 해왔던 바로 그 비리입니다. 예, 이번에 사실로 확인이 된 거죠. 김영수 소령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50원에 담은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가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ITN 노조가요. 2월 1일 0시를 기점으로 총파업에 돌입을 했습니다. 지난 12월에 취임한 최남수 사장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건데요.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십니다. 아니 지난 정권 때 해임됐던 기자들이 새 정부 들어서고 나서 복직했다. 이런 뉴스 봤는데 왜 다시 파업인가? 해결 다 된 거 아닌가? 예. 근데 노조 주장의 핵심을 들어보니까 이런 겁니다. 새로운 사장이 적폐청산을 약속을 해놓고 그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 합의를 파기했다. 신뢰관계가 깨졌다. 이런 얘기죠. 이런 갈등의 와중에 지난 금요일에는 양측이 대치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는데요. 사장 측에서는 집단 린치를 당했다. 또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고 노조는 그런 적 없다. 예,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양측의 입장을 직접 듣고 여러분 상황 파악을 좀 해보시죠. 먼저 YTN의 최남수 사장님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 언론노조 YTN 지부 박진수 위원장님도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이게 노사 양측이 함께 출연하는 게 처음 있는 일이어서요. 뭐 저희가 사안을 좀 명확히 하고자 두 분을 어렵게 섭외를 했는데 여러분 양쪽이 워낙 감정이 지금 격한 상태여서 제가 동시 토론보다도 양측의 입장을 약 5분씩 교차로 듣는 방식 이렇게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사장의 퇴진 요구하고 계시는 박진수 노조위원장님. 네네. 예. 파업이 오늘로 5일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나오는 YTN 방송은 누가 만드는 겁니까? 지금 나오는 방송은 현재 대부분 비조합원이나 예.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간부들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노조 분위기는 어때요, 지금? 지금 파업 이후에 생방송 필수 인력 조합원을 제외하고요. 예. 80% 이상이 참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상태가 구성원들의 분노가 어느 정도인지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으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80%면은 사실은 파업을 여러 번 했었는데 YTN이 이번이 가장 높은 건가요? 파업 참여율, 지지율? 이게 지금 파업 투표 가결률보다 지금 참여율이 높은 거거든요. 어허.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 파업 가결률은 79.56%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참여율은 80% 이상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지금 구성원들이 최남수 씨의 반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노조에서는 왜 최남수 새 사장을 나가라고 하는 것인가 이 부분인데 제가 들어보니까 노사 간의 합의를 파기했기 때문이다. 어떤 합의입니까? 저희는 내정 과정에서부터 최남수 씨 내정을 반대했었습니다. 예. 산적한 과거 일은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예. 부적격자인 최남수 사장의 주주총회를 앞두고서 충돌 가능성이 극렬로 치달았고 언론노조가 중재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정에 반대하고 이사회에선 뽑겠다고 하고 직원들은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네. 언론노조 위원장이 와서 우리가 중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협상에 들어갔고요. 예. 협상은 크게 적폐청산 그리고 보도국 독립과 개혁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부분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보도국 독립을 명문화하고 보도국장에 노종면 부장을 내정키로 합의한 것을 최남수 씨가 어기면서 합의 파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남수 새 사장을 이사회에서 이제 경영 잘한다 이런 이유로 굳이 사장으로 드리겠다고 하면 우리는 이것을 좀 약속해 주면은 그럼 오케이 하겠습니다라고 한 것이 적폐청산 확실히 할 것. 그다음에 보도국을 독립시켜달라. 그 조건으로 직원들이 지지하는 노종면 기자를 보도국장으로 시켜달라. 이걸 합의했단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직원들이 요구를 해서 노종면 기자를 임명했다는 것은 좀 맞는 말이 아닌 것 같고요. 어폐가 있습니까? 예. 직원들이 이게 아니고 앞서 노사가 합의로 노종면 기자를 보도국장에 내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때가 지난해 11월 30일이었고요. 예. 다만 이제 노 기자가 그 당시에 최남수 당시 내정자의 적격성을 노조가 검증해달라는 조건을 달았었고요. 한 차례 이제 그 이후로 한 차례 협상이 결렬됐지만 결국 중재 협상으로 보도국 독립과 개혁의 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조건이 충족된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결국 노정면 기자가 조건부 수락의 요건이 충족된 것이기 때문에 보도국장 내정 자체를 무효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제 그날 합의 당시에도 이 부분을 요구하였고 최남수 씨도 그 당시에 최남수 입으로 보도국장은 해직자 중에 한 명으로 생각한다. 그건 미루어 짐작하면 알 것이다. 이런 말과 노조 입장은 전과 같지 않느냐. 그리고 내 모양새가 있으니까 노조가 12월 26일에 제안하면 1월 4일까지 답을 하는 걸로 하겠다라고 해서 최남수 씨도 노정면 기자를 보도국장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걸로 확실히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부분을 녹취록으로 가지고 계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예, 저도 그걸 쭉 읽어봤거든요. 근데 최남수 사장 측은 이게 조작이 됐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어느 부분이냐면 쭉 이제 말씀을 나누세요. 쭉 나누다가 이제 세 사람이죠. 최남수 사장, 노조위원장, 그리고 중재자인 언론노조위원장. 자, 이것으로 모든 게 클리어된 겁니다라고 중재자가 말했을 때 최남수 사장이 네라고 답한 적이 있다고 녹취록엔 적혀 있는데 최 사장은 나는 네라고 한 적이 없다. 근데 내가 하지 않은 말이 거기 적혀 있더라. 이걸 조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녹취록 어디에도 노종면이라고 세 글자가 적혀 있지는 않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참담하고요. 우리가 협상 과정에서 대화를 나눌 때 그 전후 관계가 상황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해직자 중에 한 명, 노조가 같은 입장이면 제가 거기에 답변을 하겠다라는 사실을 했고요. 아까 지금 앵커님 말씀하다시피 녹취록은 제작진에게 제가 이미 전달드렸습니다. 확인 사실을 위해서. 합의 파기 이후에 그 사실을 얘기한 데 있어서 그 1월 5일 날 합의 파기에 대한 부분을 선언을 했는데 1월 8일 최남수 씨가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준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확정적 입장을 밝힌 것은 아니고 추후 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근데 이런 말은 뭐 협상장에서 하지도 않았고요. 이게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합의하는 자리에서 약속한 적이 없다라고 한다는 것은 뭐 말도 안 된다는 알겠습니다. 생각이고요. 위원장님 그러면 모든 게 클리어된 겁니다라고 중재자가 말했을 때 네라고 답한 게 저도 음성도 듣고 좀 녹취록도 봤거든요. 약간 소음하고 섞여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쪽에서는 김한균 위원장과 우리 박 노조위원장이 다 정확하게 들으신 거예요? 정확하게. 조작된 거 전혀 없다 이 말씀이시죠? 최남수 씨도 알겠습니다. 자, 5분 동의했습니다. 5분 정도 대화를 나눠봤고요. YTN 최남수 사장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최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출근하십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뭐 출근 저지를 당하고 있어서 불법적 방식이지요. 그래서 출근 또 못할 것 같고요. 뭐 금요일 날도 4시간 동안 제가 사로잡혀서 또 불법 린치를 당한 상태여서. 자, 그 이야기는 조금 있다가 그걸 피하기 위해서 외부 사무실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외부 사무실로. 우선 노조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노정면 기자를 보도국장으로 지명하는 것, 이거를 이미 합의하고 그것을 전제로 해서 사장 선임에 동의를 한 건데 사장이 되고 나니 지금 말이 바뀌었다. 합의가 파기됐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박진수 위원장 답을 들었는데 답변 내용 중에서도 조건부 수락이라고 해서 조건이라는 말을 달지 않았습니까? 제가 김한균 언론노조위원장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같이 노력해보자는 얘기는 했었습니다만은 사실은 좀 공개하기 어려운 특정 조건에 대한 합의가 좀 있었고요. 그게 뭔가요? 그거는 지금은 좀 공개하기 어렵습니다만은 그 조건에 대한 충족이 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노조의 요구에 대한 수락 여부라기보다는 노정면이라는 개인이 평상시에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할 텐데 사장의 인사권을 부정하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그게 확인됐기 때문에 노정면 후보보다는 다른 후보가 좋겠다고 최종 판단을 내린 거고요. 제가 지명을 하겠다고 약속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답을 1월 3일에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던 것인데 여러 가지 상황 판단에 따라서 더 좋은 후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고 그런 판단을 하는 게 사장의 인사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녹취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제가 그걸 봤거든요.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노종면이라는 세 글자가 들어있지는 않지만 누구나 노종면 기자를 연상케 하는 듯한 발언들이 거기 들어있더군요. 그래서 노조위원장과 김한균 전국 언론노조위원장은 당연히 합의가 된 것이다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토록 중요한 문제였다면 사실은 이 정도로 중요한 이슈였으면 문안 합의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모든 문안 합의가 끝난 이후에 불쑥 이 문제를
던졌거든요. 무난 합의라 하면 그러니까 공식적인 어떤 그 뭐 적폐 청산에 관련된 들어가고 부분들? 서로가 서명하는 그런 무난 합의를 했는데요. 이 정도의 중요한 이슈였으면 사실 그때 문제를 던지셨으면 서로가 클리어하게 논의가 됐었을 텐데 갑자기 불쑥 그다음에 배석자를 내보낸 상태에서 논의가 되면서 저는 사실상 뭐 인사 민원의 성격의 그런 주장으로 받아들였고 다만 서로가 합의 정신을 이렇게 잘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라는 말보다는 합의의 정신을 존중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보자 서로. 그런데 제가 고민해보고 답은 1월 초에 주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아까 확정적인 합의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서로 노력해보자. 내가 끝까지 검토해보겠다 이 정도로 말씀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게 사장의 인사권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복수의 후보를 고민하다가 더 좋은 후보가 있으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YTN에서 왜 노종면 부장 아니면 보도국장을 할 수 없는 것인가? 더 좋은 후보를 사장이 내정을 하면 왜 이게 파업으로 연결되는 것인지 그런 상황을 제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근데 제가 지금 녹취록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걸 보면 말씀입니다. 지금 최남수 사장께서 어느 부분인가요? 임명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신 부분들이 계세요. 해직자 중 보도국장은 하여간 해직자 중 한 명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뭐 사실 미루어 보시면 뭐 그런 건데 그렇게 해서 하여간 던져주시면 제가 그 다음 주 중 적절한 시기에 봐서 회사에 답을 드리는 형식으로 해서 그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것이 이미 제가 끝까지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보되 안 지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들리진 않는데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만을 녹취를 아마 노조에서 제공한 것 같은데요. 제가 김한균 위원장하고 단 둘이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요. 예. 제가 그 자리에서, 오늘 갑자기 이렇게 노종면 얘기를 하시면 노종면 부장이 한번 이제 보도국장 지명을 거부를 했고 또 지속적으로 저의 흠집내기, 그 다음에 인사권은 본인이 실질적으로, 본인이라기보다는 보도국장이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사장은 형식적으로 결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지속적으로 펴온 후보였기 때문에 참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답을 어떻게 바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김한균 위원장도 그렇죠 하고 대답한 녹취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김한균 위원장하고 저 사이에서는 고민을 좀 해보되 최종적인 답은 1월 초에 주자. 저는 그런 공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3자 회담, 녹취록서 3자 회담 말고 그 후에 김한균 전국언론노조 위원장과의 2자 회담이 또 있었단 말씀이세요? 지금 협상이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요. 무난합의는 배석자가 있는 상태에서 진행이 됐고요. 무난합의 끝난 후에 이 문제를 제기하셔서 이 문제가 좀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김한균 위원장, 또 김한균 위원장, 박진수 위원장 이렇게 2인 회동이 이어지다가 마지막에 3자가 모여서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눈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3자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노조 측 주장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 녹취에 빠져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둘이 셋이 어떤 얘기를 나누다가 가장 결정적으로 노조가 제시하는 부분이 김한균 위원장이 중간에 우리 둘이 나눈 얘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을 합의의 결정적 근거로 제시를 했는데 저는 지금 그 둘이 나눈 얘기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둘이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이거 3자 회담으로 이제 연결이 된 건데 둘이 얘기한 부분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최종 결정은. 그 부분 녹취도 저희도 다 가지고 있는데 사실 오늘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실 줄 몰라서 제공을 하지 않았는데 좀 아쉽습니다. 근데 김한균 위원장은 그 2자 회담, 양자 회담 자리에서도 보도국장 내정자에 대해서 이견이 없다라는 걸 확인했다라고 또 지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이제 노력하자는 방향에 대해서 이견이 서로 없었던 것이죠. 근데 제가 최종적인 답은 오늘 못 드린다라는 점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했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양쪽이 지금 이야기가 엇갈리고 있으니까 평행선으로 달리고 있는 건데 5분이 지나서요. 제가 돌리겠습니다. YTN 노조 박진수 위원장님. 네. 아마 지금 사장님 말씀 5분 동안 쭉 들으시면서 반론을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아무리 난 그런 합의를 한 적이 없다. 노종면이라고 얘기를 한 적이 없다라는 말씀을 좀 분명히 하고 계시거든요. 예. 거기가 지금 사장 자리를 결정하는 협상장입니다. 협상장에서 유추할 수 있도록 약속을 안 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지금 최남수 씨가 한 말 중에 김한균 위원장에서 그렇죠 이 말은 아예 없습니다. 그 김한균 위원장한테 확인한 결과 2자 회담에서 그렇게 물어봤을 때 지금 고민하세요가
김한균 위원장이 답한 내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중요한 협상장에서 대화를 나누고 우리가 구두도 합의라고 김한균 위원장이 수차례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합의라고 인정을 하지도 않고 지금 협의라고 하고 합의파기도 아니고 보도국 인사권 주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도국 인사권 주장은 아예 그 협상장에서는 거론조차도 한 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본인의 말바꾸기를 위해서 끼워 맞추기 하고 있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럼 양자회담 자리에서요. 그 3자 회담 있기 전 양자회담 자리에서 김한균 위원장은 최남수 사장님이 노종면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다. 얘기 안 한다. 나는 최종 고민을 해보고 나중에 결정짓겠다라고 말씀하신 거를 못 들으셨답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그 당시에 그 최남수 사장이 지금 사장이 그 간부진들한테 이 안을 가져가면 내가 맞아 죽을 것 같으니 위원장께서 도와달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그걸 도와주면 노종면 보도국장이 당연히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였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참 복잡한 내용들이네요. 그 녹취록도 지금 사장 측은 가지고 계신답니다. 그 이장입니다. 사장 측이 그걸 제공해달라고 하십시오. 맞아 죽겠다는 얘기까지. 그 녹취록을 공개해라 이 말씀이세요? 공개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럼 노조 측은요. 지금 꼭 노종면 기자의 보도국장 임명 문제 아니더라도 그걸 차치하고더라도 최남수 사장은 적합한 인물이 아니었다 이런 생각이세요? 당연합니다. 지금 부적격 언론사 사장이 해당 그 언론사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온몸으로 뼈저리게 느껴왔던 게 사실이고요. YTN은 단순히 주식회사가 아니라 공적 자본이 투입된 중공영 언론사입니다. 이 언론사의 최남수 씨가 이제 부적하다는 건 뭐 이미 다 밝혀졌는데요.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칭송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칼럼을 수도 없이 썼고요. 그리고 간호사와 여성 앵커를 대상화하고 희롱했던 트윗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트위터? 어제 보도에 의하면요. 한일 역사관에 대해서 심각하다는 그런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특히나 지금 최남수 사장께서는 사내 부역 보직 간부에 대해서 맞아 죽을 것 같다는 이런 충격적인 말을 하고 그리고 이 강압적인 고성을 질러서 간부가 고성을 질러서 내가 잘릴 것 같다라는 이런 것도 확인된 바입니다. 일부 그 특정 간부는 자기가 고성을 지르고 다른 의견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했다는 것은 이미 본인 입으로 밝혀진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사장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었던 3자 협상의 합의를 파기한 최남수 씨가 내부 구성원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이 요구하는 공정 언론을 소임을 다하겠느냐라는 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고요. 알겠습니다. 시대적 요구와도 전혀 맞지 않는 인사라는 것이. 그런데 MB 칭송 그 컬럼에 대해서는 최 사장 측에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자전거를 워낙 좋아해서 그러니까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자전거길 달리니까 좋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게 어떻게 바로 자전거길 좋다는 얘기가 바로 MB 칭송이 되고 4대강 사업 칭송이 되느냐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던데요. 자전거를 좋아하셔서 4대강을 했다는 그 자체도 정말 웃긴 얘기인데요. 이미 그 칼럼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기부를 가진 자들의 선행이라는 그런 용어를 쓰고 심지어 그 자전거길에 대해서는 장밋빛 낙관론을 설파하면서 결국에 한 문장을 말씀드리면 전국을 실핏줄처럼 자전거로 연결했다는 게 말만 들어도 설레는 미래지. 이게 굉장히 자기 주관적인 판단이거든요. 이걸 칼럼으로 했다는 건 저희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 칼럼은 그냥 자전거가 좋아서 정도를 넘어서는 MB 칭송에 대한 칼럼이었다라고 노조는 판단하신다는 말씀. 자, 여기까지 듣고 사장 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최남수 사장님. 지금 일단 제가 두 가지 확인할게요. 그 양자회담, 그러니까 전국 언론노조 위원장 김한균 위원장과 두 분이 나누신 그 녹취록 공개할 생각 있으세요? 상당 부분 공개했고요. 그 자리에서 그 말씀하셨어요. 이 안 들고 가면 나 경영진한테 맞아 죽을 것 같다 이 말씀하셨어요? 저 앵커님 그게요. 우리가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사실 그 녹취도 보게 되면 웃으면서 얘기하거든요. 아이고 이거 합의해가면 맞아 죽습니다. 그러면 그 웃으면서 얘기하는 게 이렇게 문자화되면 사실 굉장히 진정성이 있고 이렇게 무겁게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가볍게 한 농담 수준의 얘기입니다. 자, 그거 공개하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고요. 또 한 가지. 지금 노조 측에서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이번 합의 파기를 도 물론이고 이거 신뢰 파기라는 굉장히 큰 문제고 그거 말고도 자질상의 문제 우리 회사의 사장으로 받아들이기엔 자질상 문제가 심각하다. MB 칭송, 노무현 대통령 비하 칼럼, 거기다 성희롱 트위터 이런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사실 제가 기자 생활 오래 했고 또 방송도 오래 했기 때문에 예. 많은 글을 썼고 많은 방송을 했습니다. 근데 부분적으로 좀 당시 지금에 돌아보니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동안 사과를 했습니다. 예. 다만 제 총체적 삶이 좀 평균적으로 이렇게 평가가 돼야지 글 몇 개 가지고 전체적으로 제가 MB를 칭송했다든가 이렇게 매도되는 건 좀 억울하고요. 사실은 제가 경제기자이기 때문에 MB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지적한 칼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좀 평균적으로 전체적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런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저도 저를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YTN 경영자로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는데 약간 큰 교훈으로 삼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노조 측에서는 사장 퇴진 없이는 어떤 대화도 불가능하다. 사장 퇴진 전에는 파업도 멈출 수 없다라는 입장이신데 퇴진할 생각이 전혀 없으신 겁니까? 저는 사실 노사가 합의한 사장 추천회의 서류심사, 그리고 면접, 그리고 이사회, 주주총회, 이것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진행된 적법하고 정당한 과정을 거쳐서 사장으로 선임됐고요. 또 면접 과정에서 지금 노조위원장이 제기한 문제들이 상당 부분 해명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 책무는 YTN을 잘 지키면서 YTN을 바로 세우고 또 공정방송, 언론개혁, 경영혁신을 하는 게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제 책무라고 생각하고요. 퇴진할 생각 없단 말씀이시군요. 사장을 그만두게 하겠다는 어떤 그런 무리한 요구보다는 빨리 자리에 앉아서 같이 협의해서 회사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그 협상의 테이블로 같이 나오는 게 지금 현실적으로 바람직한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조위원장님. 네. 예, 2월 7일까지 시한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장님 생각은 전혀 퇴진 생각 없다는 주장이십니다. 노조 측 입장 어떤가요? 사퇴라는 말도 하기도 좀 힘들고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 9년 동안에 YTN 공정방송 투쟁에 경의를 표하고 함께하지 못한 데에서 미안하다고 했던 최남수 씨가 얼마 전에 가처분 신청서에 출근 저지 전력이 있고 재범 우려가 높다는 표현으로 그 공정방송 투쟁을 했던 사람들을 전과자 취급을 해서 가처분을 냈습니다. 결국 최남수 사장은 말을 바꾸기 한 건 한두 번도 아니고요. 저 입장에서 성희롱 트윗 문제가 있던 언론사 대표가 과연 서지현 검사 취재를 할 수 있겠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남수 씨가 있는 한 저희 보도국 독립이라든가 YTN 위기라든가 단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제발 YTN을 위해서 그리고 언론장악 10년 동안 고통받았던 구성원들을 위해서 최남수 씨가 대승적인 결단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파업은 계속됩니까? 퇴진하기 전까지는 멈추지 않습니까? 당연합니까? 자, 제가 20초씩 마무리 발언할 기회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20초입니다. 예, 저 금요일에 4시간 동안 집단 린치를 당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앞으로 좀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저에 대한 의견 표명을 해주시고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들 중대한 사안이 있는데 방송을 빨리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저랑 테이블에 앉아서 지금 남은 문제가 보도국장 지명 문제인데요. 열린 자세로 협상해서 국민들 걱정 안 하시도록 조기에 이렇게 정상화시키는 노력을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대화를 제기하셨어요. 20초 드리겠습니다. 노조위원장님. 그 집단 린치가 했다는 지난 금요일 파업 중인 조합원의 말로 제 말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토록 하고 싶던 앵커였기에 시간이 아까워서 점심도 앉은 자리에서 먹어가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당신 때문에 목숨과도 방송도 멈춰가며 이러고 있는 게 너무 분하고 억울합니다. 저 김대근 조합원의 멘트로 제 말을 가름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YTN 1에서 다시 파업 상황에 들어간 겁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서요. 오늘 양쪽의 입장을 직접 듣는 시간 마련을 해봤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 방송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정권에서 가장 흔들렸던 MBC, KBS, YTN 이 세 방송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 정상화 문제가 중요해서 말이죠. 오늘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YTN 최남수 사장, 박진수 노조위원장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신 여론조사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택수의 여론. 오늘도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복잡하죠? 네, 그러네요. 이해하셨어요? 네, 대략.
대략 이 대표는 이해하셨어요. 글쎄요. 하여튼 빨리 정상화가 좀 됐으면 좋겠고요. 예, 예 그래야죠. YTN 뭐 직원이든 임원들이든 정상화돼서 24시간 신나는 방송, 좋은 방송 할 수 있는 모습 우리도 기대하면서 굉장히 큰 문제로 오늘 여론조사를 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미투 운동. 지금 SNS상에서는 엄청나게 벌써 이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가장 큰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조사를 했는데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2월 2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11,255명에게 접촉을 해서 최종 501명의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네. 무선 전화 면접 및 유무선 자동답 혼용 방식이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였는데요. 뭐라고 물으셨어요? 네, 최근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피해 고백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나도 피해자라는 의미의 이른바 미투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투 운동이 뭔지 먼저 설명드렸고요. 선생님께서는 이 미투 운동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 1번 적극 지지한다, 2번 지지하는 편이다, 3번 반대하는 편이다, 4번 적극 반대한다, 4점 척도로 물었습니다. 예. 조사 결과는 성추행, 성폭행 미투 운동에 대해서 지지한다라는 의견이 74.8%로 4명 중에 3명꼴로 나타났고요. 지지한다 74.8%. 반대한다 13.1%, 잘 모르겠다 12.1%로 나타났습니다. 반대가 13.1이 나왔네요. 네. 어떻게 이 정도면은 74.8이면은 전문가들은 어떻게 압도적인 것으로 봐야 되겠죠. 봐야 돼요? 이제 반대하는 분들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2차, 3차 피해가 또 관련해서 나올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좀 보수 성향의 또 어르신들, 그러니까 보수층 60대 이상에서 우려하는 의견들이 일부 있었는데요. 2차, 3차 피해라면은 뭐예요? 예를 들면 이제 거짓된 증언에 의한 미투 운동에 의해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성추행 아닌데 내가 저 남자를 너무 미워해가지고 가짜 소문을 가짜 미투를 하는 이런 경우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 그런 우려도 있지 않겠습니까? 성별로 한번 먼저 살펴보면은요. 여성과 남성이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여성이 76.2%가 지지한다. 남성 73.3%가 지지한다. 오차 범위 내인 3%포인트가량 여성이 높긴 했습니다만 성별로 차이가 없었고요. 저는 여성이 확 높을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네요. 네, 남성들도 이에 대해서는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도 차이가 있어요? 네,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는데요. 경기 인천 80.5% 지지, 서울 79.6% 지지를 해서 10명 중에 8명가량이 지지를 보냈습니다. 그다음에 부산, 울산, 경남 72.2%, 광주, 전라 69.8%, 대구, 경북도 66.7%로 보수 성향 지역도 높게 나타났고요. 연령대별로는 40대가 무려 90.1%가 지지를 보내서 압도적으로 나타났고요. 40대가요? 네, 그렇습니다. 90.1%가 40대에서 지지?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조금 더 젊은 층들이 많을 줄 알았는데 지지가. 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40대 같은 경우는 이제 초중등 학생들을 자녀로 두고 있기 때문에 더 큰 관심과 우려 그리고 그런 사태에 대해서 나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동시에 내 아이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이 두 가지가 겹쳐지는 지점. 그렇습니다. 40대. 네, 이번 이제 서지현 검사도 40대였기 때문에 또 동년배 여성들도 많은 피해를 당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 사회생활 있겠죠. 지금 하고 있는 여성들 중에도 40대가 또 많고. 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 60대 이상도 55.7, 57.7 각각 나타나서 이거는 계층을 무론하고 지지를 보내는 의견들이 과반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은 당연히 저는 지지가 높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다만 수치가 어느 정도냐 이게 관심사였는데 74.8%가 나는 미투 운동 지지한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압도적이라는 말씀 어떻게 조사하셨어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가요? 대통령 지지도로 가겠습니다. 이번 주 어떻게 나왔나요? 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번 주에는 반등을 했습니다. 2.7%포인트 오른 63.5%를 기록했고요. 부정평가도 34.6에서 32.4%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소폭 하락. 이번에는 어떻게 분석을 하세요? 이제 주중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추가 의혹과 또 밀양 화재 참사와 관련해서 한국당과 민주당 대표 간에 그 정치적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정적 여론이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에 반사 효과를 줘서 좀 주 초부터 올랐고요. 주 후반에는 북한 선수단의 평창 올림픽
입소식 보도도 그렇죠, 있었고요. 또 문 대통령의 일자리 나누기 대기업 방문 소식, 그다음에 일본 아베 수상을 비롯한 다수의 올림픽 정상회담 등이 예정돼 있다는 보도가 금요일 날 나오면서 금요일 일간으로는 65%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등하는 이유는 그런 거군요. 그럼 이게 이제 평창올림픽이 다음 주에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요 상승세가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올림픽 효과? 네, 올림픽 효과는 분명히 과거 전례로 보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아이스하키팀, 그 여자 아이스하키팀의 평가전이 있었는데요. 있었죠. 많은 또 관심 속에, 물론 패배는 하긴 했습니다만, 이미 많은 이제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진도 여러 개 나오고, 북한 선수들이랑 같이 찍은 사진들, 이런 게 막 나오면서. 화학적인 그런 융합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스포츠 현장에서 보게 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면 대통령 지지율이 항상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월달 한 달 동안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보다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 60.8 지난주 월요일 찍고 63.5로 상승했다는 소식. 정당으로 가보죠. 네, 민주당 지지율도 이번 주에는 1.5%포인트 오른 48.1%, 한국당은 2.7%포인트 하락한 19.1%, 지난주에 20%대를 넘어섰는데 이번 주에는 하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당이 지난주에 상당히 고무돼 있었거든요. 20% 벽을 드디어 돌파했다. 근데도 한 주 만에 내려왔네요. 그렇습니다. 그나마 리얼미터에서 20%를 지난 대선 이후에 처음 넘었는데 처음이었어요. 다른 조사기관에서는 여전히 약세입니다. 왜냐하면 리얼미터는 전화 면접과 또 자동응답 방식을 혼용하고 있는데 자동응답 방식만 쓰는 조사기관에서는 그나마 조금 나은 편이고요. 근데 전화 면접만 하는 조사기관에서는 한국당 지지율이 10% 안팎에 불과합니다. 왜 그래요? 왜 전화로 하면 한국당이 더 약해요? 전화 면접 조사는 직접 면접원한테 자기 말로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밀 투표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른바 샤이 보수라고 하는 응답층이 부동층으로 많이 빠지게 돼서 한국당을 지지하는 사람도 지지한다라고 말을 잘 못하는 현상이 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자동응답 방식, 이른바 ARS 조사에서는 버튼을 누르는 방식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부동층이 작고 한국당이 좀 높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제가 아까 평창올림픽 근데 다음 주라 그랬어요, 개막을? 이번 주인가요?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시간이 이렇게 갔네요. 9일 이번 주입니다. 그런 이유군요. 그러네요. 자, 바른정당. 6.3%로 0.3%포인트 올랐고요. 정의당이 6.2%, 1.2%포인트 올랐습니다. 국민의당은 0.6%포인트 하락한 5.1%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요. 자유한국당의 얘기, 자유한국당 하락의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지난주에 역시 MB 관련된 수사 소식도 계속 이어졌고요.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가 기소됐습니다. 기저효과 때문에 좀 하락한 모습을 보였고 또 일부 언론사에 대한 취재 거부 등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MBN과의 갈등 이런 것까지 반영이 되면서 지금 시간이 어떤가요? 시간이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보는 것으로. 이번 조사는 지난주 월요일인 1월 29일부터 금요일인 2월 2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53,389명에게 통화를 시도해서 최종 2,503명의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5%의 응답률, 조사 광고는 같았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이택수 대표님. 평창올림픽 관련된 치밀한 주제 하나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도 아이디어 좀 주십시오. 이택수 대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극장가에는 한국 영화 처음으로 군 비리를 모티브로 한 영화 1급 기밀이 상영 중입니다. 그런데 영화 속의 그 일이 또 터졌습니다. 이번에는 대북 확성기 문제인데요. 감사원 조사 결과 박근혜 정부 시절에 174억 원을 투입했던 대북 확성기 사업에 그 업체 선정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고 35억 원 정도의 국고 손실이 발생했다. 이게 밝혀진 겁니다. 자, 2년 전부터 이 대북 확성기 사업의 비리를 추적해온 분이 계세요. 국방권익연구소 김영수 소장 전소령입니다. 전화로 연결을 해보죠. 김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수입니다. 사실은 영화 1급 기밀의 주인공이시잖아요. 모티브가 되신 분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영화 이야기 그런 것을 저희가 하려고 모시려고 했던 건데 영화 얘기도 하기 전에 영화 속의 비리가 유사한 비리가 또 터진 거네요. 네, 그래서 영화에서도 메시지가 방산 비리는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나오거든요. 영화 속에도. 예. 그래서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도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주목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영화가 지금 상영 중인데 또 다른 군 비리 사건이 터진 겁니다. 2016년입니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자 대북 심리전을 우리가 강화해야 된다 해가지고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자. 한 그때 40여 대였던가요? 예, 통상 매년 한 대에서 2대를 설치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청와대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북 심리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발표를 하고 나서 갑자기 예산이 약 174억이 만들어집니다. 그때부터 작전이 들어간 거죠. 자, 바로 이 작전. 이번에 감사원에서 발표한 이 작전을 처음 이 세상에다가 문제 제기를 한 분이 김영수 소장이세요. 어떤 작전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걸 인지한 게 2016년 5월부터인데요.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대통령한테 메모를 줍니다. 어떤? 대북 확성기가 정말 큰 효과가 있다. 그래서 발표를 하게 되고 그 발표가 나오자 국회에서는 긴급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근데 통상 이 정도 사업이면 방위사업청에서 계약을 하는데 이거는 그 국구심리전단이라는 조그만 부대가 이 사업을 주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 업체를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는 육군의 상사가 특정 업체를 마치 특혜를 준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는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럼요. 정치권, 예비역, 현역이 그리고 아주 높은 위치입니다. 사전에 공모를 해서 A라는 업체, A라는 업체가 주고 A라는 업체가 작업을 해서 실제로는 B라는 업체가 계약을 하거든요. B라는 업체를 뽑아주기 위해서 A라는 업체는 더 높은 금액을 부른다든지 이런 식으로요. A라는 업체가 이제 그 계약 조건이나 이런 거를 B라는 업체가 낙찰될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러면 이게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첫째. 불법을 통해서 분명히 선정이 된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이 단가를 조작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요? 계약은 164억인데 실제로 이건 한 80억 주면은 충분히 살 수 있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감사원은 35억이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제가 분석한 바로는 80억 원 이상이 국고 손실이 생긴 겁니다. 35억 정도 챙긴 게 아니라 원가 따져보면은 80억 정도는 손해본 거다 이 말씀이세요. 최소한. 자, 저는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들을 다시 쭉 복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국가안보실에서 확성기 필요합니다라고 대통령한테 말하고 대통령이 국회가 빨리 이거 결산하세요. 예산 도장 찍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 과정. 여기까지는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부터 문제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 자체도 이미 뭔가가 작전이 들어갔다는 얘기? 저는 그 전부터 이미 누군가가 기획을 했다고 봅니다. 이 사업을. 아예 그 대통령한테 쪽지 넣는 것부터 치밀하게 들어갔을 거다? 제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 보면 통상적으로 이제 그 방산비리는요. 이런 기획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사업이 만들어지거든요. 아니 근데 그러면 그 정도로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고위급이어야 되는 거예요, 군에서? 상당히 높은 고위급의 예비역이라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누군지도 짐작가는 사람이 있으신 거예요? 이번에 정보를 통해서. 누군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전직 국회의원입니다. 전직 국회의원. 그리고 이제 실무 작업을 했던 거는 전직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알고 있고요. 그 보좌관도 예비역입니다. 군 관계자들하고 이렇게 거기에는 이제 선후배 관계가 엮여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번에 이 사업을 기획한 민간 업체도 예비역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말하는 군피아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군피아. 이 사건은 군피아의 방산비리의 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다 그렇게 군피아로 엮여져 있다. 작전에 들어간다 이 말씀이세요. 그래서 방산비리하면 보통 집행 단계에서 비리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통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죠. 마지막 그 입찰 단계에서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최초의 사업을 만드는 것에부터 이 기획이 들어가는 겁니다. 빅픽처가 있는 거네요. 큰 그림이 있는 거네요. 그럼요. 큰 그림 있죠. 그럼 이번에 감사원에서 적발한 거는 그중에서 그 입찰 당시에 고기에 관련된 사람 조그만 그림 하나만 잡은 거예요? 집행 단계에서 그냥 서류만 뒤진 거예요. 제가 파악한 거에 약 20% 정도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 지금 실명을 대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사를 하신 건 아니니까. 그럼 이 부분을 밝혀내기 위해선 검찰 수사가 들어가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당연하죠. 그리고 이게 핵심적인 문제가 또 예. 납품을 했는데 성능이 미달돼요. 저 지금 그거 질문 드리려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러면 짬짬이로 낙찰 받은 업체가 보급을 했으면은 그 확성기는 성능이 괜찮은가? 당연히 괜찮아야 되는데 12월에 납품을 했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에서는 지금도 불만이 많습니다. 안 들려요? 이 군납비리의 전형적인 모든 요건을 여기는 갖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모든 요건이란 게 뭐예요? 사업을 만들어서부터 시작해서 특정 업체 주고 단가를 부풀려서 80억 원에 국고로 손실하고 예. 성능이 미달된 제품을 납품하고 예. 그리고 수많은 감사 수사기관이 이걸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모든 비리에 모든 요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갖고 보는 겁니다. 예, 군 내부 비리를 내부에서 고발했던 김영수 당시 소령, 지금은 국방권익연구소 소장으로 계시는 김영수 소장과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소장님, 네. 대북 확성기 말고 이 부분도 좀 수상하다 보고 계신 곳이 또 있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600억이면 만들 수 있는 장비를 예. 우리나라에서 만들 능력이 없다. 그러니 해외에서 사와야 된다. 그걸 1,200억에 사와야 된다. 어떤 장비요? 뭐 특수 침투 장비입니다. 특수 침투 장비. 육군의 네. 해군 장비입니다. 600억으로 우리나라에서 생산할 수 있는 것을 해외에 1,200억 주고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오려고. 이것도 기획이 다 들어간 거예요, 작전이. 작전이 들어간 거. 도대체 그럼 이건 얼마나 먹는 겁니까, 중간에? 보통 한 600억 먹습니다. 반사업하면. 그럼 얼마 정도가 그 작전에 연루가 되는 거예요? 이런 큰 작전을 하려면? 그러면은 최초의 소요 부대부터 예. 국방, 화참, 방사청까지 다 연결이 되고 현역 예비역이 다 연결이 돼야만이 이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또 있습니까? 또 지켜보고 계시는 거? 네, 몇 건이 있고요. 몇 건이. 네, 그리고 분야별로 작전 세력들이 다 따로 있습니다. 그래요. 피복, 뭐 정보통신, 예. 건설공사, 무기체계, 이제 각각의 분야별로 이 독특한 작전의 방법이 있습니다. 다 분야별로 방법도 달라요? 사람도 다르고? 네, 사람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고 절차도 다르고. 그리고 사전에 감시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거든요. 예. 이번 대북 확성기 같은 경우에도 제가 문제 제기를 계속했고. 그래요. 이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비리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영화 얘기를 잠깐 해야 될 텐데 영화 1급 기밀. 네. 군납비리 말고도 찍어놓고 영화에 뭐 시간상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담지 못한 추악한 얘기들이 많다면서요. 실제로는 그 1급 기밀에서 나타낸 것보다 훨씬 더 현실은 강도가 세죠. 영화보다 더 세요, 현실이? 예, 근데 이제 그때 우리가 기획을 이명박 정권 때 했거든요. 예. 그다음에 촬영을 박근혜 정권 때 했고. 예.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낮췄습니다. 오히려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그 수위를 낮춘 것들이에요? 혹은 찍어놓고 편집하고? 영화에서 보면은 이 천장군이라는 준장이죠. 별 한 명. 예. 이 사람이 이 사건의 실체인 것처럼 돼 있는데요. 그 사람은 행동대장밖에 안 됩니다. 그 뒤에 예. 뭐 별 몇 개 뭐 이런. 그리고 정치인. 그리고 뭐 얽혀 있는. 예. 그런 부분은 차마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두려웠습니다. 저희들이. 영화보다 현실이 더 추악하다. 이런 말씀. 이 영화가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개봉관이 많지 않다 그래가지고 이게 많은 분들이 못 보시고 내려갈까봐 걱정이네요. 우리 홍기정 감독님의 7년 동안의 노력이고 어떻게 보면 이 영화는 홍기정 감독님 생명이거든요. 찍다가 중간에 돌아가셨어요, 감독님이. 네, 촬영 끝나고. 예. 현실은 더 무섭다라는 게 스크린이 곧 내려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고 현실적인 한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 1급 기밀은 제작됐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방해가 심했다면서요. 어려웠어요. 예, 지난 정부에서 투자가 안 됐다. 그리고 개봉이 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보시고 또 이 군납비리에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밝혀진 대북 확성기 사건도 뿌리까지 뽑혔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노력 좀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대북 확성기 문제를 2년 전부터 제기하셨던 분이죠. 영화 1급 기밀의 모티브가 되신 분이기도 합니다. 국방권익연구소 김영수 소장이었습니다. 안녕.